안녕하셨습니까? 네. 얼마 만에 뵙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그 업로드되는 강의 진도에 맞춰서 쭉 들으셨죠? 예, 제가 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게 돼서 발음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계속 진도에 맞춰서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어느덧 후반부로 넘어왔는데요. 교육과 보칙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먼저 교육에 관한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 모두 4가지 종류의 교육이 있어요. 항상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직접 규정한 4가지 교육들을 함께 펼쳐보면서 그 교육 상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 명칭들을 나열해 보면 첫 번째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이미 우리가 등록의 절차에서 한두 번 들어봤었던 교육이죠.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칭이 조금 긴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은 모두 4가지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4가지의 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개별적인 교육을 누가 실시하는가? 교육 실시권자에 관한 문제인데,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예외도 없이 시도지사만 실시권자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시도지사라고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의미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바로 이 시도지사였었습니다. 근데 직무교육은 잠시 후에 펼쳐지겠지만 그 대상을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지만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어디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권자는 가장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펼쳐놓고 나서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교육을 제한 없이 모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뿐이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실무, 연수, 직무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모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직무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실무, 연수교육은 시행할 수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유일한 교육은 무엇뿐이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였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무 연수교육은 예외 없이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만 실시할 수 있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 연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어요. 단 이들이 실시하는 실무 연수 직무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지만 실무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만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이 4가지 교육은 누가 그 교육을 받게 되는가? 교육의 대상인데, 실무교육 우리가 이미 들어봤어요.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가 받는 교육이죠. 왜냐하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되니까 실무교육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 자는 아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에요. 등록 신청하기 전에 받았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명칭을 실무교육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 시절에는 저 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미리 받았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명칭을 개정해서 지금은 실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배우셨는데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기억나시는 분? 전원이었었죠. 전원. 대표자를 포함한 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된다. 법인의 임원이 10명인데 한 명의 임원이 실무교육을 안 받았다. 그 한 명 때문에 그 법인은 등록을 못 받았었어요. 법인의 경우에는 임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법인은 분사무소를 가질 수 있죠.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가 모두 몇 가지죠? 눈치 있는 분들은 저만 봐도 그냥 대충 대답하실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3가지 구비서류 중에 하나가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는 고용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한다면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전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사전에 미리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아무 때나 한번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무교육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이었어야 한다는 거죠. 약발이 1년밖에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분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개설 등록할 것만 같아서 덜컥 실무교육을 수료했는데요. 실무교육 수료하고 나서 우물쭈물 우왕좌왕 하다가 막상 등록 신청하는 날 서서 돌아보니까 내가 367일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었다. 그 실무교육은 인정 안 합니다. 이분은 등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약발이 1년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근데 1년밖에 안 간다는 말은 또 1년은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안 받고 등록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였는데 중개업 그만하겠다고 폐업을 했대요. 근데 폐업 신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고 재등록 신청할 때 있죠. 그때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도 이미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했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 들어가거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 들어올 때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인정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실무교육의 시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실무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에서 실무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무교육을 받은 자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수교육의 대상은 실무교육을 받은 자들은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자들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 실시권자인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연수교육의 장소와 일시와 내용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2년마다 받아야 할 연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연수교육 수료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실시권자인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용인 중에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할 고용인은 누구뿐이다? 소속공인중개사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교육이 바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무교육 시간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였었는데요. 2년마다 받아야 되는 이 연수교육은 시간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에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이미 이렇게 알고 계시다시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죠. 그래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과 같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데 시간은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에서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서너 시간 범위 내에서 직무교육 한번 받으면 되지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따위는 중개보조원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의 명칭도 다른 교육에 비해서 가장 길었죠. 그렇듯이 실직권자도 가장 폭넓어서 시도지사, 등록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고요. 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에 대해서는 본법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미 앞선 진도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 등 한 글자 속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사원도 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요, 임의적인 교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해야 될 의무도 없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교육이고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이지 꼭 수료해야 될 의무로 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실시되는지 사전 정보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주어져야 필요에 의해서 받으러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거면 교육 시행일 10일 전까지입니다. 교육 시행일 10일 전까지는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내용을 교육 대상자들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 출제위원이 지문 속에서 질문 뒤바꾸는데 연수교육은 교육 대상자에게 언제까지 통보해 준다고 그랬어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통지를 해주고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언제까지? 교육 시행일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요 2개월 전까지 10일 전까지 뒤바꾸는 거죠. 그 다음
연수교육 통지를 받았으면 연수교육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2년마다 받아야 될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교육시행일 10일 전까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지서가 날라오면 이거 받으러 가야 됩니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의적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수료 의무가 없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일단 공부하실 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막상 이제 합격하시고 내년 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 하시다 보면 관할 구청에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통지서 같은 거 날라오죠? 그러면 안 받아도 됩니까? 네, 이론상으로 안 받아도 돼요. 이론상으로.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그 밑에 교육에 불참하신 개업공인중개사께는 관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뭐 이런 친절한 안내 문구가 하나 인쇄되어 나올 겁니다. 가서 받고 오는 게 나을까요? 공무원이 와서 뭐 자료 뒤적거리는 게 나을까요? 얼른 가서 받고 오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현장 실무상은 그렇지만 법상으로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교육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교육에 대해서 상호 비교하면서 펼쳐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241페이지. 241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 단원이 단원의 제목이 보칙이라고 되어 있죠. 보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법들은 다 법 뒤에 보칙이라고 하는 걸 두고 있거든요. 보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보충 규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법을 할 때는요, 중구난방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그 법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편 속에 장 속에 절 이렇게 테마별로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 편제가 모두 몇 개예요? 5개입니다. 민법은요. 민법 총칙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물권편, 채권편, 그리고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5가지인데 친족, 상속편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민법의 시험 범위는 총칙과 물권편, 채권편, 채권 강론에서도 매매교환 임대차 편까지만 시험 범위로 나눈 겁니다. 어쨌든 법은 편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테마별로 그 속에서 각 장을 두고 있잖아요. 각 장을 두고 있는데 이 법령 속에 존재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의 장으로 구성할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이 있죠. 그냥 쉽게 말해서 좀 떨거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묶어서 법 맨 끝에 보칙이라고 해서 보충규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보충규칙에 있는 내용은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보충규칙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각종 위반 행위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포상금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보칙에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수수료인데 행정수수료, 일정한 절차에서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를 4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칙은 이렇게 3가지의 내용을 두고 있는데 보칙편도 매년 한 문제 정도는 고정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지금까지 기출되는 문제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단독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업무 위탁이나 행정수수료 정도는 어떤 때는 단독 문제로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은 오지선다형의 시험 문제 지문 1-2개 거리 정도로 출제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24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 위탁의 근거 규정이라고 하는데 보실까요? 그 본문을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45조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위탁 가능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업무는 2개 업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2장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업무가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 이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은 오늘도 제가 잠깐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은 누구죠? 시도지사가 원칙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85년 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2020년 작년 31회 시험까지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으로 치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광명철산에서 여러분들은 다 시험에 응시하실 거니까 누가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시는 거예요? 경기도지사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시게 될 거고, 이제 올 연말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맨 밑에는 경기도지사의 이름이 날인되어 있는 자격증을 다 교부받으시게 될 거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이고 시도지사 시행으로 치러져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각 시도마다 출제되는 시험의 일정이 다르다거나 결정적으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의 편차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시행하는 시험보다 강원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훨씬 쉽다더라. 그럼 당장 여러분들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가서 시험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시험 시행 기관이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법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도 이어지는 시간에 공부할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으로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협회는 줄기차게 우리가 주관할 테니까 우리한테 위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가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하면 여러분들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에요? 악재가 되겠죠. 이분들은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협회가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주관하게 되면 협회가 후진 양성을 위해서 가급적 쉽게 출제해서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문제 내겠습니까? 밖으로 새 문제죠. 무지무지 어려워지게 될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공인중개사협회는 계속해서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에 관해서 개선안 내는 거 보면 세계화 전문화 추세에 발맞추어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영어를 시험 과목으로 넣읍시다, 뭐 이런 거 주장하는 데가 협회니까, 협회에게 아직 위탁되지 않은 이 시절에 얼른 합격하셔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영어를 집어넣읍시다, 뭐 이런 주장에 이제 빨리 동참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시험 업무 어디서 위탁받는지 알고 계시죠? 저기 마포 공덕동 사거리에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위탁받아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았었던 것도 아니고요.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실수들을 많이 했었어요. 중간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문제도 한번 생긴 적이 있었었고요. 그때 9시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출제원으로 위촉된 모 대학의 모 교수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예전 일인데 유출을 해가지고 팔아먹다가 걸려서 구속되는 일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도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 부동산학과 교수가 수도권에서 공인중개사 과정을 강의하는 신모 강사를 모집책으로 해서 문제를 유출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 전화통이 불이 났었다니까요. 수도권에 신모 강사가 너 말고 더 있냐고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15회 시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은 토지주택공사지만 옛날에는 토지공사 따로 있고 주택공사 따로 있었잖아요. 그때 토지공사한테 넘어가서 16회, 17회, 18회 시험까지 토지공사가 또 이 시험을 주관하다가 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지금은 위탁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게요. 지금 우리가 교육 보고 오셨잖아요. 저 교육 업무가 위탁될 수 있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업무가 위탁될 수가 있는데요.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는 앞서 보셨던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두 기관이 포함이 됩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공인중개사협회.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교육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공인중개사협회뿐만이 아니라 교육 업무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원래 대학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업무를 대학은 위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이어야 한다고요? 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어야 그나마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실무교육 업무 위탁할 수 있나요? 위탁할 수 없어요. 서울대학교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연수교육 업무 위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연세대학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없거든요. 고려대학교에 직무교육 업무 위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딴 대학은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대구 미래대학교 이런 대학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어야 그나마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라 하더라도 실무, 연수, 직무, 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가 있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대학에는 위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에 부동산 학과가 있다고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건국대학교에 위탁하면 건대 부동산학과 애들은 문제 다 알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업무는 대학에는 위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했든 교육 업무를 위탁했든 업무를 위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된다.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관보에 고시한다. 지금 1, 2월 과정이긴 하지만 조금 비교해 봐야 될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는요. 개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는데 어떻게 공고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봤었냐면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였어요. 시험 공고는 관보에도 하고 일간신문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일간신문 고시는 없고 그냥 관보에만
고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업무 위탁에 관한 부분을 보셨고요. 이제 244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상금. 앞서 제가 보칙편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포상금이라고 했죠. 예,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매년 한 문제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많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의무와 책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들 중에서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신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신고 고발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포상금 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왜 카파라치라는 제도 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2002년 우리 월드컵 하기 직전에 시급하게 교통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교통경찰관이 아닌 그냥 일반인도 뭐 불법 유턴하거나 신호 위반하는 거 사진 찍어서 그 관할청에 갖다 내면 돈 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제도가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 제도로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위반 사유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유가 되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이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이자를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에도 포상금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요.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인데 이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양도대여를 한 자나 양도대여를 받은 자 중 누구라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는 겁니다. 등록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 아니면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겠다는 위반 대상 사유는 딱 요것뿐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작년 말 개정으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요 두 가지 사유가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자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33조를 통해서요, 금지행위라고 하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개정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법 33조는 1항과 2항으로 분리가 되어서 33조 1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33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하는 행위가 모두 9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9가지 중에 7가지는 예전부터 금지되던 행위였었고 8호, 9호 두 가지가 작년의 개정으로 추가된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33조 2항은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5가지 금지 행위가 신설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5가지에 33조 1항에 추가된 2가지 합쳐서 7가지를 통칭하여 이 법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도 포상금 주겠다. 이것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받을 수 있는 위반 대상 사유들이 펼쳐지게 된 건데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위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신고 또는 고발을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고 또는 고발은
등록관청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저 사람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실 신고합니다. 신고할 수도 있고요. 등록관청인 관할 구청이나 군수한테 가서 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한 신고 고발 행위가 있다고 해서 신고한 자, 고발한 자에게 다 포상금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급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요건은 쉽게 생각하시면 뒷북치면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북치면 안 준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자가 지금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이 포착했습니다. 단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은 이 A가 누구와 연계해서 이 지역에서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금 적발을 했지만 덮치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B가 와서 저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합니다. 그래서 신고합니다. 그럼 포상금 안 준다는 거죠. 그건 이미 등록관청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뒷북침은 안 준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런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 신고 고발이 있었어야 한다 하는 조건을 세운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뒷북치면 안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뒷북쳐도 안 주지만 헛짚어도 안 줘요. 헛짚어도 안 줘요. 자, 이번에는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고 B가 신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신고 고발을 당한 A를 조사해 보니까 B가 뭘 잘못 알고 신고한 거예요. A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는 자여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고 고발을 잘못했는데 그 자에게 포상금 줄 리가 없잖아요. 헛짚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담당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담당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만 신고 고발인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된 사례였는데 이런 위반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이런 위반 사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담당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 내렸다. 포상금 줘요? 써놓고 여쭤보는데 줘요. 꼭 공소 제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려도 포상금은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했는데 판사가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포상금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판사가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으니까 공판 절차가 개시가 되었고 공판 절차가 열려서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 속에서는 선고 유예 처분도 포상금 지급 결정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했는데요. 판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신고 고발한 사람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공판 절차가 열릴 수 있었고 그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온 거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공소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결정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무죄 판결 사례가 몇 해 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나 기소 유예 처분이 있어야만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러한 공소 제기나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면 그러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등록관청은 이제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질문. 포상금 지급 결정은 등록관청이 합니까? 검사가 합니까? 또 써놓고 여쭤보는데 예, 등록관청이 지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려면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 봐야 되고 조회 결과 담당 검사가 어떻게 했을 때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때 비로소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면 지급해야 되겠죠? 이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얼마를 준다고 했냐면 건당 50만 원입니다.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수사기관에 포상금 지급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질문. 공인중개사법상 수사기관에 포상금 지급 신청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간첩 잡아서 수사기관에 포상금 달라고 하게. 신고 또는 고발은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공인중개사법상 항상 누구한테 낸다? 등록관청에게 내는 겁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그 50만 원의 재원은 등록관청이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포상금 50만 원은 등록관청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통해 포상금 줄 돈 마련해야 된다고요. 근데 입법자가 보니까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시군구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군구마다 재정 자립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포상금 50만 원은 등록관청이 지급하지만 그 50만 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국고 보조 비율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은 100분의 50 이내라고 범위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포상금은 50만 원을 준답니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준답니까? 5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포상금은 언제나 확정 지급 50만 원. 근데 50만 원 중에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금액으로 말하면 얼마? 25만 원을 국고가 보조해 줘요. 25만 원까지 보조해 줘요. 100분의 50 이내니까 25만 원까지 보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그 지방세 받은 거 많잖아. 그냥 그걸로 다 처리해. 국고 보조 10원도 없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구마다 그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25만 원 범위 내에서는 국고가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포상금은 50만 원을 주는데요. 50만 원을 주는데 건당 50이에요. 건당 50. 두당 50이 아니고 건당 5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나 받은 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거죠. 그런데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대여는 양면성을 가진 것이어서 양도대여를 한 자가 있다면 받은 자도 있었어야 한 건의 위반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구청에 가서 등록증 양도대여 한 자 신고하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사기관에 가서 등록증 양도대여 받은 자를 신고하면 50, 50, 100주냐? 한 건이잖아요. 건당 50이기 때문에 그 50만 원, 한 건으로 50만 원을 지급을 할 겁니다. 이 50만 원을 누굴 줘요? 신고 고발한 자에게 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요. 두 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고 B가 2월 5일 날 신고했는데 C가 2월 6일 날 또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럼 누굴 줘야 옳아요? 그렇죠. 선착순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면 신고 고발한 자 중에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가 있겠죠? 선착순입니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2인 이상이 공동신고했다는 거죠. 그럼 2인 이상이 공동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어떻게 주느냐? 그때는요, 만약에 그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었다면 그들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줄 거래요.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신고하면서 포상금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었다면 포상금은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을 할 것이다 라고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신고했대요. 근데 공동신고한 자들이 내부적으로 배분 방법에 합의를 안 해왔대요. 그러면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는데,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는 거는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25만 원. 아니에요. 25만 원씩 준다는 게 아니고 몇 명이 왔는지 쉬어보고, 둘이 왔으면 25만 원씩 주지만 5이 왔으면 10만 원씩 줘야지. 그걸 25만 원씩 다 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무조건 공동신고했는데 25만 원씩 주면 무등록 중개업 하는 놈 하나 보면 동문회 카톡방에다가 몇 월 며칠 구청으로 모여라, 우리 다 25만 원씩 받자,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준다 그 말입니다. n분의 1로. 근데 2인 이상일 경우에, 그런데 그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해 왔다면, 예를 들어서 A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고 B와 C 둘이서 공동신고했거든요. 근데 공동신고하면서 B가 그럽니다. 보기는 제가 먼저 봤는데요, 신고하자는 아이디어는 저놈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도 아이디어가 더 훌륭하니까 저 신고하자고 아이디어 낸 얘한테 30 주시고 저는 20만 주십시오. 이렇게 합의해 왔다면 합의한 바대로 주지만, 안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어 준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 지문을 내는 겁니다. 칠판 잘 보면서 판단해 보세요.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되면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는 한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된다. X잖아요. 그건 2인 이상이 공동신고했을 때지,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누구 준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슬쩍 문장 속에서 뒤바꾸어서 틀린 지문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보칙의 마지막 규정이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행정수수료라고 하는 단원이 나오죠. 공인중개사법 47조가 절차상 내야 되는 수수료, 어떤 때 내는지를 6가지 구분을 했습니다.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응시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공짜로 시험 못 봅니다. 돈 내야 시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또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분실,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서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가질 수가 있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행정수수료 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이 그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재교부 시에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구분할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는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을 말하면 누가 시행하는 시험이었었다고요? 시도지사가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한다면 그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외적으로는 누구도 시행할 수 있었죠? 국토부 장관도 시행할 수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한다면 그때는 응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업무가 위탁되어서 시험이 시행될 때 응시 수수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만큼은 원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예외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실제로는 업무가 위탁되는데 업무 위탁되었을 때 수수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행정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죠? 6가지예요. 그러니 출제위원은 이 중에서 4가지 지문으로 뽑아놓고 그 사이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시, 고용인의 고용신고시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갖다 쓱 끼워서 다음 중 절차상 수수료 납부해야 할 부담이 없는 경우는 간단하게 오지선다형 문제 만들어질 수 있죠. 아니면 박스 안에다가 이런 경우와 이렇지 않은 경우를 섞어놓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집어넣고 다음 중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지문은 뭐 이런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 6가지 이제 묶어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게요, 가락이 있어서 흐름이 있어서 외우기가 쉬워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공짜로 시험 못 본다고 그랬습니다. 응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해 주겠죠.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받을 때 수수료 낼까요? 뭐 받아봤어요, 알죠? 이제 올겨울에 하실 건데 시험 볼 때 돈 냈잖아요. 시험 볼 때 돈 냈으니까 합격했으면 자격증 그냥 주는 거예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근데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어요? 분실했어요? 아니면 훼손되었어요? 그러면 필요하면 재교부 받아야죠. 재교부 받을 때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수수료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격을 취득했어도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죠. 등록 신청할 때 이미 수수료 냈다고요. 그 안에 등록증 값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증은 업무보증 설정만 확인되면 등록 신청할 때 이미 돈 받았기 때문에 최초의 등록증은 그냥 줍니다. 근데 그 등록증을 분실, 훼손했다. 그래서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수수료 다시 내야 된다.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낸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값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은 처음에 그냥 줄 건데 그것도 분실 훼손되었다. 그러면 재교부 받아야죠.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냅니다. 그 흐름이 있어요. 외우기가 아주 쉬운데 행정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 6가지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자격증 재교부 받을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필증 재교부 받을 때 행정수수료 냅니다. 시험 볼 때 자격증 재교부 받을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필증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서너 번만 반복하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한번 외워지면 까먹기도 힘들어요. 그냥 줄줄줄 나와버리거든요. 행정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 6가지 경우입니다. 지금 1, 2월 과정이라 뭐 하나하나 내용들을 암기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지만 이건 벌써 외워졌죠? 다시 같이 해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자격증 제교받을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제교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필증 제교받을 때 행정수수료 낸다는 겁니다. 외워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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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보지 마시고 돈 내냐 안 내냐를 여쭤보는 거니까 낸다 안 낸다라고만 대답하십시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받을 때 안 내죠. 등록 신청할 때, 예,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휴업 신고할 때, 폐업 신고할 때, 고용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등록관청 외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냅니다. 그거는 냅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돼요.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 없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사무소 이전 신고에서 배우셨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내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재교부 받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요.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 없어요. 그러나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 이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서와 함께 등록증을 내고요. 등록증을 재교부 받게 되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사유가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 이거와 비교해 두셔야 될 게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된다는 거 배우셨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안 나도 난다 그래서 3월에 또 하니까. 네, 그런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한다면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됐었거든요. 휴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 냅니까? 냈었어요. 네, 그런데 휴업 신고한 자가 업무를 재개하려면 미리 재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어떻게 한다?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였어요. 거기는 등록증 재교부가 아니라 휴업신고 시 받아두었던 등록증을 맡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등록증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입니다. 그래서 휴업신고 시에도 재개신고 시에도 수수료 납부 의무는 없다. 그러나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내면 그 등록증을 반환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사무소가 이전되었으니까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가 다 바뀌었죠. 새로운 등록증이 어떻게 돼요? 재교부되기 때문에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 문제가 사례로 출제될 때 유의해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교육과 보칙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7장 정리를 마쳤고요. 이제 8장 8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